순자야, 거기 있으면 죽어! 지금 당장 나와. 돌아가신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새벽 1시 낯선 집 천장을 바라보던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소리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그 방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이사 첫날 밤 친어머니를 태워 없애려 한 뼈를 에이는 혈육 배신의 흉계. 2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팔게 만들고 3억 원짜리 생명보험 수익자란에 자기 이름을 올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아주 차갑게 천천히 손을 놀렸습니다. 엄마, 이사 오셨으니까 이제 아무 걱정 없어요. 그날 낮 제 손을 꼭 쥐며 환하게 웃던 아들의 얼굴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이사 온 지 불과 몇 시간 후 안방 창문 틈에서 흘러나온 건 새벽 냉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짜인 계획이었습니다. 자식의 손에 목숨을 잃을 뻔한 소름이 돋는 혈육 배신 복수극.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68살 할머니가 이사 첫날 밤 돌아가신 친정엄마 목소리에 맨발로 뛰쳐나와 목숨을 건지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다름 아닌 친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저앉아 울기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순자씨처럼 노란 봉투 하나를 준비하실 건가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물쇠가 3번을 돌려야 겨우 잠겼습니다. 녹이 슬어 한 번에 걸리지 않는 그 자물쇠를 순자는 지난 3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잠그고 열기를 반복했었죠. 마지막으로 열쇠를 뽑아 손안에 쥐었을 때 쇳덩이 하나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 68 강순자입니다. 순자네 순대국밥. 남편이 붓으로 직접 그린 가게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세월에 페인트가 들떠색이 바랬어도 그 획 하나하나에는 여전히 남편 손의 온도가 남아있는 것 같았죠.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을 올리고 손이 터지도록 그릇을 닦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카운터 뒤를 지켰던 32년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이 낡은 간판 하나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열쇠를 열쇠고리에서 분리해 주머니 깊숙이 넣으면서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삿짐 차를 바라봤습니다. 아들 민준이 보낸 차였죠. 석 달 전 처음 이사 이야기가 나왔을 때 순자는 한참을 망설였었습니다. 가게도 집도 오래된 이웃도 두고 떠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민준이 매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제가 너무 걱정돼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그 목소리가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순자는 가게를 처분하고 아파트를 팔기로 했죠. 서울 성북구 민준이 마련한 구축 아파트 앞에 이삿짐 차가 멈추자 민준과 며느리 이선미가 먼저 달려나왔습니다. 민준은 어머니, 드디어 오셨네요 라며 트럭 짐칸을 열었고 이선미는 어머니, 오시느라 힘드셨죠 라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밝게 웃는 것을 순자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죠. 그때 현관 앞에 교복 차림으로 서 있던 손녀 할인이 순자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순자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할머니, 이제 매일 볼 수 있잖아요. 할인의 손이 작고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그 손을 꼭 맞잡으면서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삿짐 정리가 거의 마무리된 오후 늦게였습니다. 민준이 안방 쪽으로 걸어오더니 벽면에 붙은 좁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 보일러 상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구축 아파트는 배관 점검을 안 하면
나중에 탈이 나거든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보일러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안방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민준이 들어간 것을 잊을 뻔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나오면서 한 일이라고는 두 손을 툭툭 터는 동작 하나였습니다. 특별한 설명도 별다른 말도 없이 그냥 손을 털었습니다. 이상 없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그리고 짐 정리를 도우러 거실로 나갔죠. 순자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다시 개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민준 가족이 어머니 푹 주무세요라고 인사하며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자 집안이 갑자기 넓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2년 동안 가게 뒷방에서 자다 일어나기를 반복했던 순자에게 이 낯선 안방은 천장도 높고 벽도 멀고 소리도 달랐습니다. 뒤척이다 보니 밤 11시가 넘었고 그제야 눈이 무거워졌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새벽 1시 귀를 때리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순자야, 거기 있으면 죽어. 지금 당장 나와.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는 단번에 알았죠. 40년 전 세상을 떠난 친정 엄마였습니다. 살아생전 무슨 일이든 위험하다 싶으면 일단 뛰고 봐라. 생각은 나중에 해도 된다를 입에 달고 살던 분이었거든요. 순자는 눈을 뜨기도 전에 몸부터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코끝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가스 냄새라는 것을 머리로 인식하기도 전에 폐 속 어딘가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안방과 맞붙은 보일러실 벽 틈 사이로 도시가스가 서서히 새어 들어온 것이었죠. 슬리퍼를 찾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핸드백을 챙길 겨를도 없었어요. 순자는 그냥 뛰었습니다. 현관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복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복도 타일 위에 닿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서 벽을 짚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이 떨려 벽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딱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남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403호 주민이었죠. 맨발로 복도 바닥에 쓰러지다시피 앉아있는 순자를 보고 그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보일러실 문을 열고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소방관이 순자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배관 연결부가 풀려 있어요. 30분만 더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위에 얹어놓은 두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귀는 멍하게 울렸습니다. 그 멍멍한 귀 안쪽에서 두 가지 장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오후에 보일러실에서 나오며 아무 말 없이 손을 툭툭 털던 민준의 그 동작, 그리고 현관문을 나서며 어머니 푹 주무세요 하고 환하게 웃던 그 얼굴, 병원 침대에 누운 순자의 머릿속에 조금 더 오래된 기억 하나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6개월 전이었습니다. 민준이 순자의 노트북을 보다가 엄마 공인인증서 만료됐네요. 제가 갱신해 드릴게요 하며 노트북을 챙겨갔었죠. 며칠 뒤 돌아온 노트북은 겉모습이 전과 똑같았습니다. 그날 순자는 고맙다 한마디를 했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침대 위에서 그 장면이 이렇게 다시 떠오르는 이유를 순자는 아직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온 민주는 병실 문을 열기 무섭게 순자의 침대 곁으로 왔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무릎을 굽히며 순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는데 눈 가장자리가 벌겋게 달아오른 채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오래된 배관 문제였나 봐요. 제가 미리 꼼꼼히 확인했어야 했는데 목소리까지 약간 떨렸습니다. 순자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잡으면서 눈은 민준의 얼굴이 아닌 창 밖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새벽 병원 창 밖에는 가로등 불빛 하나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선미는 침대 발치 쪽에 서서 어머니 놀라셨겠어요. 일단 몸 좀 추스르시고 퇴원하시면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요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순자는 이선미 쪽으로 시선을 천천히 옮겼죠. 이선미의 입은 웃고 있었는데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아주 빠르게 훑어보는 눈빛이었어요. 창문 너머 가로등을 다시 바라보며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원하던 날 오전 순자는 민준의 제안을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혼자 있는 게 편해. 민준이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 하며 말을 이으려 했지만 순자는 이미 간호사실 쪽으로 걸음을 옮긴 뒤였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2억 8천만 원을 받고 팔아버린 아파트로는 돌아갈 수 없었죠. 팔고 나서 민준이 이사 비용이랑 각종 수수료 제가 한꺼번에 처리할게요. 잠깐 제 통장으로 보내주세요라고 했을 때 순자는 그날 오후 바로 이체를 했습니다. 그 돈에서 지금까지 순자 손에 돌아온 것은 단 한 푼도 없었어요. 순자가 짐을 푼 곳은 예전 가게 근처 고시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35만 원짜리 방이었는데 문을 열면 폭이 딱 2팔 너비였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맞은편 건물 벽만 보였고 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했죠. 선반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접이식 의자 하나. 32년 동안 가게를 지키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들어온 공간이 이런 곳이라는 것을 순자는 짐 가방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방에 앉아 순자는 지난 2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2년 전 어느 날 민준이 전화해서 가게가 요즘 좀 어렵긴 한데 곧 나아질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순자는 그 말을 그냥 믿었죠. 6개월 뒤에 폐업 소식을 들었을 때도 민준은 별거 아니에요. 금방 정리돼요 라고 했고 순자는 또 믿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매주 전화가 왔었죠.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 엄마 아파트 팔고 오시면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 목소리들이 이제는 다른 결로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 맞은편 건물 벽을 바라보다가 순자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박노을은 전화를 2번 울리기도 전에 받았습니다. 순자야, 나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노을아, 나 생명보험 수익자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 수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노을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순자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그냥 확인해 보고 싶어서라고만 했습니다. 전직 보험 설계사 출신인 박노을은 방법을 또렷하게 알려줬습니다. 보험사 창구에 신분증을 들고 직접 방문하면 계약자 본인이 수익자 변경 이력은 물론 공인인증서, 접속 기록까지 전부 조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지갑 속 신분증을 꺼내 손안에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혼자 버스를 타고 보험사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젊은 여자였는데 신분증을 받아들고 모니터에 이름을 입력하더니 잠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수익자 변경이 되어 있는데요. 6개월 전에 변경 처리가 되었거든요. 직접 변경하신 게 맞으세요? 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 아래로 무언가 차가운 것이 쭉 훑고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요. 딱 2글자였습니다.
직원이 추가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접속 이력을 불러왔습니다. 화면에는 변경 처리일과 함께 접속한 기기 정보가 나란히 찍혀 있었죠. 순자의 노트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기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6개월 전 민준이 엄마 공인인증서 만료됐네요. 제가 갱신해 드릴게요 하며 순자의 노트북을 가방에 넣어 들고 나갔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앉은 채로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구 너머 직원이 뭔가를 더 설명하고 있었지만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며칠 뒤 돌려준 노트북은 겉모습이 전과 똑같았었습니다. 갱신 다 했어요, 엄마. 그 말과 함께 내밀었던 노트북. 그때 순자는 고맙다 한마디 하고 그것으로 끝이었죠. 그 끝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 나온 날 오후 순자는 버스를 타지 않고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몰랐어요. 어느 순간 발이 박노을의 집 앞에 멈춰 있었습니다. 박노을은 문을 열자마자 순자의 얼굴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더 넓게 열었죠. 테이블 위에 서류를 꺼내 펼치는 동안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보험사 창구에서 직접 출력해온 용지 2장이었습니다. 한 장은 수익자 변경 이력서였고 다른 한 장은 공인인증서 접속 기록이었죠. 3억 원짜리 생명보험의 수익자란에는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고 접속 기기 기록 옆에는 변경 처리 날짜가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박노을이 돋보기를 집어들고 날짜를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안경을 내려놓고 순자를 바라봤어요. 이 날짜 민준이가 노트북 가져갔던 날이지?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노을이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다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흘렀어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기울면서 테이블 위 서류 위로 긴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박노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이거 공인인증서 도용이야. 이것만으로도 형사 고소 충분히 할 수 있어. 그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가슴 어딘가에서는 자꾸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이 5살 때 국밥 그릇을 두 손으로 꼭 붙들고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던 얼굴이었죠. 그 아이가 지금 이 서류 안에 있었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온 순자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였어요. 할머니, 저 할인이에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무한테도 말고 내일 학교 앞으로 와주실 수 있어요? 순자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발신 번호가 할인의 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모가 볼까봐 친구 휴대전화를 빌렸다는 것을 굳이 설명이 없어도 알 수 있었죠. 다음 날 오후 2시 학교 정문 앞 편의점 옆에 서 있던 할인은 순자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교복 차림이었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전날 밤을 꼬박 세운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순자 앞에 서자마자 말보다 눈물이 먼저 쏟아졌습니다. 할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교복 소매로 눈물을 훔치다가 가방 안쪽 깊숙이 넣어뒀던 공책 한 장을 꺼내 두 손으로 순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종이가 여러 번 접혔다 펴졌습니다. 몇 번이나 꺼냈다 다시 넣었다 했던 것처럼 접힌 선이 여러 겹이었죠. 순자는 그것을 받아 펼쳤습니다. 할인의 또박또박한 글씨체로 빼곡히 채워진 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사 2주 전 밤이었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아빠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봤는데 민준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소리를 낮춰서 하는 통화였는데 가까이 있다 보니
들렸다고 했습니다. 하리는 그날 들은 내용을 방으로 돌아와 공책에 받아 적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사채 이자가 어마어마해. 원금이 1억이 넘는다고. 지금 방법이 없어. 근데 엄마 보험이 3억이거든. 이사 오시면 오래된 보일러라 자연스럽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어. 그쪽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했고, 공책을 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그 차가움이 손목을 타고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순자는 공책에서 눈을 들어 울음을 참으며 어깨를 들썩이는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아, 이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할인이 목을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이상한 것 같아서 적어놨는데 할머니 가스 사고 나고 나서 다시 꺼내 읽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혼자 얼마나 있었어? 할인이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열흘이요. 아빠 옆에서 열흘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16살짜리가 열흘이었습니다. 아빠 옆에서 밥을 먹고 학교를 다니고 웃는 척하며 열흘을 버텼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할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서 공책을 가슴에 꼭 눌러 안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한테 그 열흘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날 저녁 순자는 박노을에게 공책을 보여줬습니다. 박노을은 내용을 읽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따로 알아본 것도 있어. 들을 수 있어? 박노을이 털어놓은 내용은 이랬습니다. 민준의 가게는 1년 6개월 전에 이미 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폐업하기 전 재기를 노린다며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는데 사채 원금이 이곳저곳 합쳐 1억 2천만 원이 넘었다고 했죠. 사실 몇 년 전에 민준이 박노을에게도 돈을 빌리러 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박노을은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됐다고 했습니다. 순자가 이체한 2억 8천만 원 있잖아. 그 중에 1억 5천은 사채 정리하는 데 쓴 거고 나머지 1억 3천은 민준이랑 이선미 생활비에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갔어. 지금 그 돈 하나도 안 남았어. 순자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시원 방 형광등 불빛을 올려다봤습니다. 2억 8천만 원. 32년 새벽 4시마다 국물을 올리고 손이 터지도록 그릇을 닦아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단 한 푼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돈을 다 써버리고도 여전히 먹고 살 길이 없으니 민준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는 순자명의 생명보험 3억 원뿐이었던 거죠. 순자는 가슴에 안고 있던 공책을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박노을과 할인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박노을은 순자의 눈을 가만히 마주보고 있었고 할인은 눈물이 마른 얼굴로 할머니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다가 정수리를 지나 식으면서 아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로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심이었습니다. 민준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자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공책과 이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보이는 그림이 순자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박노을의 집 식탁 위에는 서류들이 한 장씩 펼쳐져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출력해온 수익자 변경 이력서, 공인인증서, 도용 접속 기록, 아파트 매각 대금 이체 확인서, 그리고 할인의 공책 한 장, 형광등 불빛 아래 나란히 놓인 그것들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순자, 박노을, 할인. 박노을이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짚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공인인증서, 도용 접속 기록 이게 핵심이야. 민준이가 순자 노트북 가져간 날짜랑 변경 처리 날짜가 딱 맞아떨어지거든. 이게 형사고소의 기본이 돼. 박노을이 이체 확인서로 손을 옮겼습니다. 이거는 민사야. 순자가 직접 이체한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니까 반환 청구 근거가 돼. 마지막으로 할인의 공책 쪽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법적 증거로 쓰기엔 한계가 있어. 근데 사람들 앞에서 읽히기에는 이게 제일 강해. 할인은 박노을의 말을 공책새 페이지에 또박또박 받아 적었습니다. 16살 아이가 법률 용어가 섞인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는 듯 펜을 꾹꾹 눌러가며 썼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식탁 위 서류들로 내렸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민준의 40세 생일 파티가 있었습니다. 민준이 직접 여기저기 자랑하며 준비하고 있는 자리였죠.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선미 가족까지 20명이 넘게 모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였습니다. 민준이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봉투를 열기로 했습니다. 순자가 그런데 한 가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라고 하자 박노을과 할인이 동시에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한테 전화해야 해. 엄마가 포기한 것처럼. 박노을이 잠시 순자를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은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할머니 손을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전화가 3번 울리더니 민준이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끝을 약간 흘렸습니다. 아들,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 그냥 사고였는데 엄마가 별별 생각을 다 했나 봐. 생일 파티에 엄마도 불러줄 수 있어?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그러다 민준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기다릴게요. 전화를 끄는 순자의 손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목소리를 고르는 동안 가슴 안쪽에서는 전혀 다른 말들이 맴돌고 있었죠. 한 달만 기다려, 순자야. 박노을이 순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전화를 끄는 민주는 고개를 들어 이선미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선미가 무언의 시선으로 묻자 민준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포기한 것 같아. 파티도 오겠대. 이선미는 그 말을 듣고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잘 됐네. 이제 됐어. 두 사람이 나눈 그 말이 그 방에서 얼마나 가볍게 떠돌았는지 알 리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노을이 연결해준 법률구조공단 담당 변호사와 전화 상담이 잡혔습니다. 순자는 고시원 방 접이식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귀에 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목록을 듣더니 이 정도 자료면 공인인증서 도용으로 형사고소 가능하고 이체 내역으로 민사 반환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파티 당일 경찰서 접수를 함께 진행하시려면 그날 파티가 끝난 직후 바로 움직이셔야 해요. 순자는 메모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 숫자 옆에 동그라미를 하나 쳤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가방 안에 넣어온 물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선반 위에 올려둔 것이었죠. 남편이 가게 개업 첫날 직접 만든 나무 주걱이었습니다. 쓰다 보면 닳아서 새로 사면 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 주걱만은 32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러진 적이 없었습니다.
결이 고운 나무를 골라 손수 깎았다고 남편이 가게 문 열던 날 아침 웃으면서 내밀었던 것이었죠. 그 주걱이 이 좁은 고시원 선반 위에서 형광등 불빛을 받으며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집어 손안에 감쌌습니다. 32년 동안 국물을 젓고 고명을 얹고 그릇을 닦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 이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나무 주걱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단단했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다시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러고는 가방 안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보험사 서류, 이체 확인서, 공책 사본, 한 장씩 봉투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봉투였지만 봉투 입구를 가볍게 접어 세워두었습니다. 형광등이 잠시 깜빡였습니다. 순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민준 앞에 이 봉투를 올려놓는 순간까지 이 방에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32년 새벽 4시를 버텨온 사람이 한 달쯤이야 못 버틸 리 없었죠. 생일 파티 열흘 전 아침 박노을이 고시원 앞에 차를 세우고 경적을 짧게 눌렀습니다. 조수석 창문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다 어디 좀 가자. 어디냐고 묻기도 전에 순자는 가방을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50년 가까이 된 사이였습니다. 박노을이 어디 가자고 할 때는 그냥 따라가는 게 맞는 사이였죠. 2시간 남짓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의 건물들이 점점 낮아지고 논과 밭이 펼쳐지다가 어느 순간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충남 서산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람이 먼저 달려왔습니다. 머리카락을 헝클어 놓는 짠내 나는 바람이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가늘게 뜨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30살이었습니다. 남편과 이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걸으며 우리 가게 열자고 결심하던 날이 바로 이곳이었죠. 그때도 이런 바람이 불었었습니다. 남편이 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가게 문을 내야 장사가 잘 된다며 웃었던 것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이곳에 다시 오기는 처음이었어요. 2 사람은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밀려올 때는 발등을 덮을 것처럼 달려들다가 물러날 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르르 사라졌습니다. 32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을 올리고 손님이 없는 날도 가게 문을 열고 남편 빈자리를 채우며 버텨온 것이 꼭 저 파도 같다고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밀려오고 물러가고 또 밀려오고. 박노을이 불쑥 물었습니다. 순자야, 지금 무섭지 않아? 순자는 대답하기 전에 파도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안 무서워. 오히려 속이 다 뻥 뚫리는 것 같아. 박노을이 픽 웃었습니다. 역시 너야.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어떤 긴 위로보다 따뜻하게 가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2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 오갔죠. 50년 우정이 쌓아놓은 침묵이었습니다. 굳이 채우지 않아도 되는 침묵이었어요. 서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박노을이 운전을 하는 동안 순자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저녁에 박노을 할머니 댁으로 가도 돼요? 드릴 게 있어요.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는 것처럼 작게 말하고 있었죠. 그래 와. 순자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노을이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또 뭔가 있나 보네. 그날 저녁 박노을의 집에 들어선 하리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입술이 얇게 굳어 있었어요. 할머니, 며칠 전에 또 들었어요. 공책을 펼치자 할인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 밤 민준과 이선미가 안방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은 내용이었습니다. 이선미의 사촌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데 그 병원을 통해 치매 초기 소견서를 받으면 민준이 법적 대리인으로 순자의 남은 재산을 처리할 수 있다는 계획이었죠. 파티 끝나고 바로 진행하자. 소견서 받는 건 금방이야. 그 다음에 남은 거 정리하면 돼. 민준의 말이 그대로 옮겨 적혀 있었습니다. 가스 사고가 실패로 끝나자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순자를 무력화하려는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이었던 거죠. 보험금이 아니더라도 대리인 자격으로 남은 재산을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박노을이 공책을 읽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도 봉투에 넣어야겠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이 조용히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끝까지 버틸 수 있어요. 16살 아이가 그 말을 하는데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 얼굴을 보다가 말없이 할인의 머리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파티 사흘 전 밤 순자와 박노을은 나란히 앉아 봉투를 완성했습니다. 보험사 수익자 변경 이력서, 공인인증서, 도용 접속 기록, 아파트 매각 대금 이체 확인서, 할인의 공책 메모 2장, 법률구조공단 상담 확인서. 박노을이 한 장씩 꺼내 순서를 정했고 순자가 그것을 봉투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마지막 장이 들어가고 봉투 입구를 접었습니다. 그 순간 손끝에서 느껴지는 봉투의 두께가 지난 한 달의 무게와 같았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혼자 보낸 밤들, 보험사 창구에서 아니요. 2 글자를 뱉던 순간 학교 앞에서 눈물 범벅이 된 할인의 얼굴. 그것들이 전부 이 봉투 안에 들어있었죠. 순자는 봉투를 가방 안쪽에 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아무도 몰래,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파티 전날 밤이었습니다. 고시원 방으로 돌아온 순자는 가방에서 작은 액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고시원에 짐을 풀던 날부터 가방 안에 넣어 다니던 것이었죠.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가게 개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는데 막 완성된 간판 아래 서서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어요. 순자는 의자를 당겨 그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도 할 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서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형광등 아래 2 사람 사이로 아무 소리도 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순자가 사진 앞에서 일어나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68회를 건너온 얼굴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32년 동안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일어나던 그 시각이었죠. 몸이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옷장 안에 걸어둔 외출복 중에서 가장 단정한 것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이후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은 짙은 남색 재킷이었어요. 선반 위 나무 주걱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가방 안쪽에 봉투가 있는지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시원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두운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문을 열고 나서던 그 새벽보다 이틀 전이었습니다. 파티 이틀 전 오전이었습니다. 순자가 가방 안쪽에 넣어둔 봉투를 꺼내 내용물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던 참이었죠. 한 장씩 꺼냈다가 순서대로 다시 넣고 봉투 입구를 접어 세워두던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2번. 문을 열자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린 셔츠에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왔죠. 근처 지나다가 들렀어요. 미소가 자연스럽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준비된 것처럼요. 순자는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방 안은 두 사람이 마주 서면 좁았습니다. 민준이 접이식 의자에 앉으며 고시원 방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천장에서 바닥까지, 선반 위 나무 주걱에서 책상 위까지 눈길이 스르르 지나쳤습니다. 봉투는 이미 가방 안쪽 깊숙이 들어가 있었죠. 형광등 불빛이 좁은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 빛이 오히려 방을 더 작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이 들고 온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순자 쪽으로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어머니가 걱정이 돼요. 가스 사고 나고 나서인지 깜빡하시는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이선미 사촌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거든요. 제가 미리 예약해놨어요.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그냥 간단한 검사예요. 부담 없어요. 순자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병원 이름과 날짜,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파티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파티가 끝나는 그 다음 날 오전 10시 종이 위에 글자들이 눈에 박혔습니다. 민준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얼마나 촘촘하게 맞물려 있는지가 이 종이 한 장에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가스 사고가 실패로 끝나고 이번엔 치매 소견서로 대리인 자격을 얻어 남은 것들을 정리하려는 것이었죠.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볼게.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끝을 약간 흘렸습니다. 민준의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진짜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 아시죠? 건강이 제일이에요. 알아. 순자는 딱 두 글자만 돌려줬습니다. 민준이 일어서며 내일 파티에서 봐요. 어머니 하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지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도 순자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안에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파티 다음 날 오전 10시 이선미 사촌의 병원. 순자는 종이를 반으로 접었습니다. 그러고는 책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내일 봉투가 열리고 나면 이 예약지가 필요 없어질 테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할머니. 첫 마디부터 목소리가 눌려 있었습니다.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였는데 그 안에서 떨림이 새어나왔죠. 또 들었어요. 순자는 수건을 내려놓고 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가 아까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이번엔 녹음했어요. 목소리가 잠깐 끊겼다가 이어졌습니다. 지난번엔 공책에만 적었는데 그게 부족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번엔 켜놨어요. 핸드폰 녹음.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할인이 천천히 내용을 옮겼습니다. 민준이 전화통화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파티 끝나고 바로 진행하자. 소견서 받는 건 금방이야. 이선미 사촌한테 다 얘기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남은 거 정리하면 다 끝나. 창밖으로 저녁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골목마다 불이 들어오고 맞은편 건물 창문에도 노란 불빛이 하나씩 번졌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순자는 민준이 아침에 두고 간 병원 예약지를 떠올렸습니다. 파티 다음 날 오전 10시. 민준 입장에서는 파티만 무사히 끝나면 모든 것이 순서대로 돌아가는 계획이었을 겁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괜찮아. 순자가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 잘 보관하고 있어. 네.
할인아, 네 할머니. 내일 거기서 할인이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하지만 저도 그냥 할머니 눈 한 번만 마주쳐줘. 그걸로 충분해. 수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할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전화를 끊자마자 박노을에게 연락했습니다. 박노을은 다 듣고 나서 녹음 내용 요약본을 종이에 적어서 봉투에 넣자고 했습니다. 읽히기에는 그게 더 강해. 내일 아침 일찍 내 집으로 와. 그날 밤 할인은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이 내일 파티 기대되지? 하고 물었고 할인은 응하고 대답했습니다. 밥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며 웃는 척 식탁에 앉아 있었을 할인을 순자는 눈에 그렸습니다. 그 짧은 한 글자 응이 그 아이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를 순자는 알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민주는 이선미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파티 끝나면 다 정리돼. 이선미가 팔짱을 끼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실수 없어야 해. 두 사람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을 확인하는 것처럼 두 사람이 나눈 그 말이 다음 날 어디에가 닿을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순자는 고시원방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입구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한 장씩 꺼냈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이력서, 공인인증서, 도용 접속 기록, 이체 확인서, 할인의 공책 메모, 그리고 아침에 민준이 두고 간 병원 예약지. 그것도 함께 넣었습니다. 내일 이 자리에서 꺼내질 것들이었죠. 봉투 입구를 접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봉투의 두께가 처음보다 묵직해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내일이면 됩니다. 순자야, 딱 하루만 더. 봉투를 가방 안쪽에 넣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형광등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맞은편 건물 불빛들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빛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파티 당일 아침 순자는 박노을의 집에 먼저 들렀습니다. 박노을이 녹음 내용 요약본을 종이에 깔끔하게 옮겨 적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봉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꺼냈다가 순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녹음 요약본을 맨 위에 올려 다시 넣었습니다. 봉투를 봉하고 나서 박노을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준비됐어? 순자는 가방 지퍼를 닫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의 40세 생일 파티가 열린 곳은 성북구의 한 고깃집 단체석이었습니다. 넓은 방 하나를 통으로 빌린 자리였는데 오후 6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친구 11명, 이선미의 가족 5명, 민준의 직장 동료 4명,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테이블을 채우고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민준은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잔을 들고 웃으며 이 사람 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로 장만했다는 시계를 보여주기도 하고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날 밤 이 자리에서 민준이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순자와 박노을은 식당 골목 안쪽에 세운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박노을이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파티 시작한 지 1시간 됐어. 슬슬 들어가. 순자는 가방 안쪽의 봉투를 한번 짚었습니다. 두툼하고 단단한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차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는데 복도 쪽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방문을 열기 직전이었습니다. 민준이 일어서서 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 문틈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웃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마흔이 되고 보니까 제일 감사한 게 가족이더라고요. 특히 어머니. 민준이 잠깐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어머니한테 그동안 잘 못해드린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정말 잘 해드리면서 살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순자가 방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웃음소리가 천천히 잦아들었습니다. 민준이 잔을 든 채로 순자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서 미소가 굳는 데는 채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입꼬리가 내려가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잔을 들고 있던 손이 그대로 허공에 멈췄죠.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자리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도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생일 케이크가 놓인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가방을 열고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케이크 옆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들, 생일 선물 가져왔어.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엄마가 지난 한 달 동안 직접 정리한 거야. 다들 보셔도 돼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봉투 입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이력서였습니다. 수익자란에 또렷하게 찍힌 이름 강민준. 두 번째 장, 공인인증서 도용 접속 기록이었습니다. 변경 처리 날짜와 접속 기기 정보가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 아파트 매각 대금 이체 확인서였습니다. 2억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종이 한가운데 박혀 있었죠. 네 번째 장, 할인의 공책 메모였습니다. 다섯 번째 장, 민준의 병원 예약지, 그리고 녹음 내용 요약본이었습니다.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한 줄로 펼쳐졌습니다. 케이크 옆에 축하 화환 아래에 민준의 40세 생일상 위에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서류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사람,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사람, 입을 가리는 사람,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이게 뭐야? 라고 했습니다.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러세요. 사람들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요즘 건망증이 있으셔서요. 자꾸 이상하게 오해를 하시거든요. 다들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 좀. 그때였습니다. 방 한쪽에서 의자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할인이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교복이 아닌 깔끔한 사복 차림이었는데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테이블들 사이를 지나 사람들 시선을 가로질러 할머니 곁으로 민준이 할인아 하고 불렀습니다. 할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자 옆에 선 할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제가 직접 들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녹음도 했어요. 방 안이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이 순자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사 첫날 순자를 맞으며 할머니, 이제 매일 볼 수 있잖아요 하던 그 손이었죠. 순자는 그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가슴 안쪽 어딘가가 뜨거워졌다가 천천히 고요해졌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허옇게 질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준에게로 쏠렸습니다. 직장 동료 하나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민준의 친구 중 하나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이 순자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명이 보는 앞에서였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다 갚을게요. 제발, 엄마, 제발이요. 목소리가 울음에 잠겼습니다. 순자는 그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을 꿇고 올려다보는 민준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고개를 가만히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한 거절이 어떤 말보다 무겁게 방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방 한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선미였습니다. 핸드백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가는 것처럼 걷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무릎을 짚고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야, 어디가? 이거 다 당신이 시킨 거잖아. 이선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만 텅 빈 방 안에 남았습니다. 20명이 앉아 있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케이크 초가 아직 꽂혀 있는 테이블 위 서류들 옆에서 순자는 할인의 손을 잡은 채로 박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박노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방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할인이 그 곁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식당을 나서자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서늘하고 맑은 바람이었습니다. 순자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박노을이 차 열쇠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경찰서 가자. 응. 순자는 짧게 대답하고 차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 식당 안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아직 들렸습니다. 뭔가를 외치는 것 같았는데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조금도 느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민원실 창구에 서류들을 꺼내 올려놓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다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순자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32년 새벽 4시마다 국물을 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준비쯤이야 할 수 있었죠. 경찰서에 서류를 접수하고 나온 날 밤 순자는 박노을의 차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밤거리의 불빛들이 창문 위로 흘러갔습니다. 박노을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운전했습니다. 순자도 아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사흘 뒤 민주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보일러 배관 조작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노후 배관 사고였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 도용 접속 기록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접속 날짜, 접속 기기, 변경 처리 시각. 숫자들이 민준을 사방에서 조여왔습니다. 민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허락받고 했어요 라는 말도, 어머니가 잘 모르셔서 제가 대신이라는 말도, 이체 확인서 앞에서는 어디에도 닿지 못했습니다. 2억 8천만 원. 그 숫자는 서류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길어지면서 민준과 이선미 사이에서 균열이 생겼습니다. 민준이 조사실에서 아내가 계획한 거라서 저는 몰랐어요 라고 했다는 것을 이선미는 담당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2달이 지나지 않아 이선미는 이혼 서류를 냈습니다. 민준은 막으려 했지만 이선미는 이미 마음이 굳어 있었죠. 별거가 시작됐고 이선미는 할인의 양육도 포기했습니다. 그 무렵 할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낮으면서도 무언가를 꾹 누르고 있는 것 같았죠. 저 할머니랑 살면 안 돼요? 순자는 수화기를 쥔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시원 방 형광등이 조용히 빛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맞은편 건물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을 바라보다가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16살짜리가 엄마도 아빠도 선택하지 않고 할머니를 선택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슴 한가운데를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와. 순자는 딱 한 글자만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할인의 숨소리가 잠깐 멈추더니
작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말없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지 않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듣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모두 맡겼습니다. 공인인증서 도용은 형사고소로, 이체 대금은 민사반환 청구로 각각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32년 새벽 4시를 기다려온 사람이니까요. 순자는 고시원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남편 영정 사진, 그리고 선반 위 나무 주걱, 가방 하나에 전부 들어갔습니다. 향한 곳은 충남 서산이었습니다. 박노을과 함께 앉아 파도를 바라보던 그 해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죠. 남편과 처음 가게를 열기로 결심하던 날 밤 손을 잡고 걷던 바로 그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32년 전에 시작했어야 할 곳에 이제야 왔습니다. 가게 자리는 작았습니다. 주방이 좁고 창문이 하나뿐인 자리였는데 창문을 열면 바다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보증금을 치르고 나서 순자는 빈 주방 한가운데 서서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32년간 모아둔 비상금이었습니다. 남편 몰래 틈틈이 모아둔 돈이었죠. 정작 남편은 그 돈이 있는 줄도 몰랐을 겁니다. 간판을 다는 날 순자는 박노을과 함께 사다리를 받치고 서 있었습니다. 순자네 순대국밥. 서울 가게와 똑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이 붓으로 그렸던 것과 달리 이번엔 인쇄된 간판이었지만 그 이름만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개업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몸이 아직 기억하고 있었죠. 3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았던 그 시각이었습니다. 가게에 불을 켜고 국물솥을 올렸습니다. 서산 새벽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짠내 섞인 바닷바람이었습니다. 서울 가게 주방에서는 맡을 수 없던 냄새였죠. 뜨거운 솥에서 김이 올라오고 그 김 사이로 바닷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국자를 들고 한번 젓고 불을 줄였습니다. 그때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박노을이었습니다. 순자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들고 와서 허리에 두르며 말했습니다. 나도 오늘부터 직원이야. 순자가 박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박노을이 씩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주방에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왜 웃는지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웃었습니다. 점심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주말이라 사복 차림이었는데 가방을 메고 들어서며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를 보는 척하다가 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 국밥 하나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물을 떠서 그릇에 담고 고명을 올리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할인 앞에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올라왔습니다. 할인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꼭 쥐었습니다. 순자는 그 손을 봤습니다. 민준이 5살 때 국밥 그릇을 두 손으로 꼭 쥐고 먹던 것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작은 손이 그릇보다 작았었죠. 지금 할인의 손은 그릇을 충분히 감쌀 만큼 컸습니다. 할인이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카운터 쪽으로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주방 선반 위에 남편 영정 사진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가게 개업 첫날 찍은 사진이었죠. 서울 가게에 있던 것과 똑같은 자리에 놓았습니다. 선반 위 국물 솥이 보이는 자리.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깐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국자를 들었습니다. 솥 안을 한번 저었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서 국물을 젓는 것이 어떤 말보다 더 정확한 인사였습니다. 나무 주걱은 손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32년간 부러지지 않은 그것이 새가게 주방에서도 똑같이 서 있었습니다. 가게 문 옆 사람들이 드나드는 자리 옆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개업 전날 새벽에 순자가 직접 쓴 것이었습니다. 글씨가 반듯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던 것이죠. 오늘도 뜨겁게, 오늘도 맑게.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이 가게 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방울 소리가 짤랑 났습니다. 순자는 눈을 잠깐 감았다가 다시 국자를 여러분, 순자 씨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 다들 아시죠? 민준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고 2억 8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한 싸움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그것이 다 정리되기를 기다리며 멈춰서 있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자식이 파놓은 함정 앞에서도 순자 씨가 쓰러지지 않은 건 대단한 용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32년 동안 새벽마다 솥을 올리며 쌓아온 것들이 결국 순자를 지탱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이 배입니다. 먼 사람의 칼은 피할 수 있어도 믿었던 사람의 칼은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그래서 더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었습니다. 배신당한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국물을 올리는 것. 그것이 진짜 힘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재산, 내 서류, 내 공인인증서는 절대로 자식에게도 맡기지 마십시오. 아무리 믿는 자식이라도 아무리 효자처럼 보여도 통장도 도장도 보험 서류도 내가 직접 챙기고 내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호의가 습관이 되면 권리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권리가 욕심이 되면 순자 씨처럼 새벽 1시에 맨발로 뛰어야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이 뜨거운 건 불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을 끓인 사람의 시간 때문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도 그 오랜 시간이 만들어낸 뜨거운 한 그릇입니다. 그 그릇을 함부로 건드리는 사람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순자씨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자네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